1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집행벌 맞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다. 다음 2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요거 직접 강제 맞죠? 직접 강제의 대표적인 예가 영업소 폐쇄랑 강제 퇴거죠. 다음 3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의 강제적 이행 요거는 즉시 강제는 아니죠. 자, 원상복구 명령을 했다는 거는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죠.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불이행하니까 행정청이 강제적 이행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일단 즉시 강제는 아니고 대집행이나 직접 강제 둘 중에 하나겠죠. 즉시 강제는 긴급 상황에서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의무 부과를 했으면 무조건 즉시 강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여기 원상복구 명령과 같이 의무 부과를 했다는 힌트를 줘요. 왜냐면은 직접 강제랑 즉시 강제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런 걸 줘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더라. 다음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행정벌 맞죠?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질서벌이죠. 행정벌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 두 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선지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다. 선지 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집행벌이다. 맞다. 다음 2번 영업소의 폐쇄, 강제 퇴거는 직접 강제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는 직접 강제 맞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는 직접 강제인데 위해식품 압류는 즉시 강제다. 이것도 상식적이죠. 음식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위해식품이 있다. 이거를 시정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의무 부과를 하고 하게 되면 너무 늦어버리죠. 그 적발당한 사람이 이 위해식품을 없애지 않고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해식품을 즉시 압류해야 된다. 이런 게 즉시 강제죠. 다음 3번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의 강제적 이행 의무 부과를 했죠? 의무 부과를 했으면 즉시 강제는 아니다. 즉시 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 시 하는 것은 즉시 강제는 아니고 직접 강제이거나 대집행이다. 대집행도 가능하죠. 여기서는 공유재산에다가 불법 시설물을 건축해놔서 요거를 원상복구 명령해라. 그러니까 철거하라는 거죠. 요런 시설물의 철거는 대집행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요 경우는 직접 강제를 하지 않고 대집행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직접 강제는 의무 불이행 시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건데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된다. 같은 말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할 때만 실시해야 된다. 다음 4번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이 행정질서벌이 과태료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처분이 아니다.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벌 맞죠? 다음 문제 2번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틀렸죠? 즉시 강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음 2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직접 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 맞아요? 이 단어들이 헷갈리죠? 즉시 강제, 직접 강제, 강제 집행 다 다른 말이죠? 강제 집행 안에 직접 강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시 강제는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다음 3번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맞죠? 불법 게임물 폐기 조치가 즉시 강제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거 맞다. 다음 4번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실시해야 되고 실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요건 직접 강제도 마찬가지죠. 직접 강제도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즉시 강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영장을 기다리겠어요? 영장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을 때 즉시 강제를 하는 거다. 선지 보면 즉시 강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틀렸다. 다음 2번. 행정상 강제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 강제, 즉시 강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여기 1, 2, 3, 4번은 강제 집행에 해당하고 이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 아니다. 강제 집행과 다른 거다. 그 차이가 뭐냐면 강제 집행은 의무 부과를 하고 의무 불이행을 했을 때 실력을 행사하는 거고 즉시 강제는 의무 부과 없이 의무 불이행 없이 긴급 상황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거. 이 의무 불이행이 있냐 없냐가 다르다. 그래서 선지 보면 즉시 강제는 직접 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 다음 3번.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맞죠? 불법 게임물 폐기, 동행보호 규정, 감염병 환자 강제 입원 요 3개가 대표적인 즉시 강제의 예시고 이 3개는 모두 헌법을 준수한 거다. 이것도 물어봅니다. 헌법을 준수했냐 안 했냐? 동행보호 규정이 뭐냐? 경찰이 만취자를 발견하면 시민에게 위험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잠시 경찰서에 있게 하고 술 깨면 내보내는 거. 이런 걸 동행보호 규정이라고 한다. 다음 4번. 즉시 강제의 요건은 다른 수단으로 달성이 불가할 때 그럴 때도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그럴만 하죠. 선지 보면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요거는 직접 강제도 마찬가지죠. 직접 강제도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되고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하는 거죠. 다음 문제 3번.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즉시 강제는 처분이 맞아요. 다음 니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이건 틀렸죠? 즉시 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죠.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 아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옳고 니은은 틀리니까 벌써 3번 답 나왔네요. 만약에 실제 시험장이라면 이렇게 풀고 넘어가야 되죠. 기억 니은은 확실한 선지다. 만약에 불안하다면 한 개 선지 정도만 더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디귿 목전의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거 틀렸죠. 이렇게 목전의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즉시 강제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 요게 틀렸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발동될 수 있다. 요게 상식적이죠. 의무 부과 없이 신체의 실력을 행사하는 건데 어떻게 법률의 근거 없이 하겠어요.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 다음 리을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요거는 맞죠. 처음 본 선지라도 요거는 옳다고 생각해야죠. 왜 그래요? 대인적 강제수단에 대비되는 게 대물적 강제수단이겠죠. 그러면 강제 건강진단이랑 예방접종은 대물적이에요? 대인적이에요? 대인적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4번 위법한 즉시 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위법한 즉시 강제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그러니까 요거를 국가배상이라고 하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즉시 강제는 처분이 맞고 법률의 근거를 요하죠. 선지 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맞다. 니은 즉시 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거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 아니죠.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즉시 강제는. 다음 디귿. 즉시 강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합니다. 여기 상식적이죠? 어떻게 법률의 근거 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선지 보면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틀렸죠?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된다. 다음 리을. 사람의 신체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인적 강제 수단이죠. 그 예로 강제 건강진단,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 풀 때는 대인적이냐 요거랑 대비되는 게 대물적이죠. 대인적이냐 대물적이냐 요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풀려요. 선지 보면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맞다. 다음 미음. 위법한 즉시 강제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보면 위법한 즉시 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접 강제랑 즉시 강제랑 대집행 실행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단기간에 종료되므로 소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대집행의 실행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이미 대집행이 완료돼서 건물이 철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송에서 얻을 실익이 없죠.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건물이 철거돼 버렸으니까 되돌릴 수 없잖아요. 즉시 강제해서 불법 게임물 폐기도 마찬가지다. 이미 게임물이 다 폐기돼 버렸는데 소송에서 승소되더라도 얻을 이익이 없죠. 이미 집행이 종료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소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이 미음 같은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위법한 즉시 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그리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하지만 조치가 계속 중이라면 취소 소송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환자를 강제 입원했는데 이 환자를 2달, 3달 계속 입원시키고 있다. 그러면 취소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꺼내 올 수 있겠죠. 자, 요 정도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다음 문제 1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거 처음 본 선지지만 맞겠죠? 자, 조사원이 시료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혔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겠죠? 행정조사 중에 손실을 입혔으니 보상해 줘야 된다. 다음 2번.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맞죠? 맨날 나오는 선지.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행정조사할 수 있다. 다음 3번.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이거 천문 선지지만 틀렸겠죠. 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겠죠. 서류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낼 수 있게 해야죠. 다음 4번.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요거 맞죠? 요거는 자주 나오는 선지.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고 해야 한다가 맞다. 그러면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2번, 4번은 확실히 아니고 1번, 3번 중에 답인데 3번이 물음표 X 쳤으니까 요걸 답 찍고 넘어가야죠. 요게 정답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1번은
시료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혔으면 손실을 보상해 줘야겠죠. 맞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조사 중 시료 채취로 손실을 입혔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맞다. 다음. 2번 행정조사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데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선지 보면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도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다. 다음 3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선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이런 거는 필기노트에 적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서류로 제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야죠. 다음 4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의 행정조사는 공동조사해야 한다. 이게 맞다. 선지 보면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맞다. 그리고 행정조사 한번 봅시다. 먼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자발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행정조사의 통지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에 해야 되는데 자발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7일 전에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이럴 때는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날 서류나 구두로 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행정조사의 목적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재조사는 새로운 증거 확보 시 가능하다. 행정조사의 형식은 사실행위, 법률행위 둘 다 가능하다. 현장조사, 이런 게 사실행위죠. 시료 채취 같은 것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행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무실의 업무 시간인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가능하다. 다음, 조사 대상자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열람 요청이 가능하고 요거는 법령의 규정이 필요 없다.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열람 요청 가능하다. 다음, 조사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신체와 재산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다. 이게 좀 특이하죠.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행정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가 거부하면 신체와 재산의 실력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조사랑 강제 집행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의 행정조사는 공동조사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맞고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이 아니고 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이 맞다. 그러니까 비권력적이란 얘기는 법률의 근거 없이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는 거고 권력적 행정조사는 법률의 근거를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계획,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죠. 하지만 행정조사는 비권력적일 때는 처분이 아니지만 권력적일 때는 처분이 맞다.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외우면 잘 외워지죠. 다음 문제 2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자 요거 나오면 다 읽을 필요 없죠.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맞죠?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할 수 있다. 맞다. 요거랑 대비되는 게 마약류 수출입품 검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마약류니까 영장 없이 될 것 같은데 영장이 필요하더라. 다음 2번 세무조사 결정 나오면 다 읽을 필요 없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죠? 다음 3번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이게 뭐예요? 법률의 근거 없이 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맞다. 다음
4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가 처음 보는 선지지만 옳지 않는 거 찾는 거고 1, 2, 3번이 옳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얘가 옳지 않은데 근데 요거는 생각해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되는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조사 종료 후, 여기 이상하죠? 미리 통지를 안 했더라도 행정조사 종료 후가 아니라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구두도 조금 의문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행정조사의 종료 후, 요게 틀렸다.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그러니까 행정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도 통지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연히 서류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 이 구두로 통지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행정조사 종료 후가 틀렸다. 행정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 통관 절차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출입품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요거는 대비되는 것끼리 모아서 외우면 되고 선지 보면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맞다. 다음 3번 세무조사 결정은 권력적인 행정조사죠. 여기서 위법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가 맞고 처분이 맞다. 선지 보면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다. 다음 3번 자발적 협조를 얻는 행정조사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조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로 모두 거부가 가능하다. 이거 상식적이죠.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상식적이고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 조사 대상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선지 보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이거 맞죠? 이건 자주 나오는 선지죠. 다음 4번 7일 전에 행정조사를 통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통계의 작성이 목적인 경우, 자발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 자발적인 협조는 자주 나오던 건데 이번에 증거인멸 우려가 나왔죠. 그리고 이 지정통계 작성 목적은 경찰 간부랑 소방 간부에서 나왔는데 나올 확률은 낮아요. 하지만 최신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외워둡시다. 선지 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자, 틀렸다. 뭐가 틀렸다? 행정조사 종료 후가 아니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당연히 서류로도 가능하겠죠. 그렇다. 다음 문제 3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이거 맞죠? 자, 이거 간단히 하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이게 바로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은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되면 행정기관은 자기 구속을 받게 되죠. 맞다. 요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선지고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2번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자주 나오는 선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되지 않는다. 맞다. 다음 3번 구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선지 나오면은 물음표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4번 세무조사가 과세 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저게 틀렸죠? 이거 해석만 하면 풀 수 있죠?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 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겠죠? 이럴 때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4번 답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1, 2번은 확실히 옳은 선지고 4번이 틀린 선지니까 그러면 3번은 옳은 선지인데 요거는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죠. 이 재량준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회 위반 행위를 하면 1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을 하면 2개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게 재량준칙이다. 그런데 재량준칙의 제정과 공표만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서 관행이 되면 그때는 자기 구속력이 생기고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이때부터는 국민이 따라야 되는 거죠. 행정청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간접 위반이다. 이 재량준칙이 행정규칙이니까 그렇죠. 직접 위반은 아니고 간접 위반이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을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맞아요. 딱 맞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에서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적 안정성으로 들었고 자기 구속의 근거를 평등과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들었다. 그러면 신뢰보호가 뭐냐?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되면 국민의 신뢰가 생기죠? 그 신뢰는 보호해줘야 된다. 자기 구속은 동일한 사항에서는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서는 동일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기 구속력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선지를 해석해 볼까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되면 평등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이 된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온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을 틀리게 내진 않는다. 하지만 신뢰보호의 근거가 뭐냐, 자기 구속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긴 한다. 어쨌든 맞는 선지고 다음 2번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되면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만 자기 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거 상식적이죠?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는데 행정청이 나중에 이게 위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위법한 처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구속력이 생기진 않는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되어 국민의 신뢰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수정해서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기회를 줄 수는 있겠죠. 국민의 신뢰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자, 이 정도면 이해가 됐겠죠? 선지 보면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맞다. 다음 3번 요게 해석이 아주 어려운 선지였어요.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요게 재량준칙인데 아직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아서 관행이 되지 않았고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신뢰보호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침서는 자기 구속력이 생기지 않았고 대외적 구속력도 없다. 그러니까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시 말하면 지침서 외의 다른 사유로 반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이제 읽힐 거예요.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지침서의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러니까 공표만으로는 신뢰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구속 생기지 않았고,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 신뢰 보호되지 않고 자기구속력도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침서는 자기구속력도 없고 대외적 구속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능하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다. 자, 이제 해석되죠? 요거는 해석만 되면은 당연한 선지인데 해석이 너무 어려웠다. 실제 시험에서는 요런 거는 빼고 푸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보면 재량준칙의 제정과 공표만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서 관행이 되면 자기 구속력이 생기고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도 생기게 된다. 다음 4번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당연히 위법하겠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 예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중복 실시된 세무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이 중복 실시된 세무조사랑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는 모두 위법한 세무조사죠. 선지 보면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틀렸죠. 위법하죠. 다음 문제. 자, 과태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봅시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는데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효력이 상실하고 이제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검사나 당사자 모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집행 정지가 되게 된다. 제가 전체 내용을 설명했지만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와요. 이의 제기하면 효력 상실되고 즉시 항고하면 집행 정지된다. 그리고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하고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그런 거죠. 재판이 확정되고 5년 동안 과태료를 안 냈는데 강제 징수를 안 했다. 그러면 시효로 소멸된다. 더 이상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소멸시효 5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과태료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특이하죠? 이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민법으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신법령이 적용된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거나 과태료가 감경됐다. 그러면 항상 변경된 법령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신법령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다 풀립니다. 기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과태료는 항상 신법령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다 풀린다. 다음, 죄형 법정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14세 미만에게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랑 타 법률이랑 중복되게 되면 무조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긴다. 타 법률이 아니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요. 다음, 관할 법원은 당사자 주소지의 법원이다. 그리고 민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다. 다음, 한 개의 행위를 했는데 다수를 위반했다. 그럴 때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대리인이 위반했더라도 개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거기에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요게 과태료 부과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으면 그거는 과태료 경감 대상이 아니다. 요거는 상식적이죠. 고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거니까. 그리고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르는 거죠. 과태료 부과는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고 형사처벌도 아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소송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뭐냐?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거예요. 어떤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행정청이 이거 법대로 하니까 허가해줄 수 없어. 허가 못해. 이렇게 해버렸다. 이러면은 이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거죠. 이럴 때는 취소 사유의 하자가 된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을 했으니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신뢰보호의 원칙인데 과태료에서는 이 행정소송의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대로 하는 거다. 그 대신에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죠. 대신에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과태료는. 그렇다. 다음 문제 1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다음 2번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죠? 통고 처분을 했다는 거는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한다는 거는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죠. 검사도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다는 게 형사처벌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통고 처분을 하고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다. 다음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다음 4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틀렸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라도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답은 4번. 자, 1, 2, 3, 4번 선지 모두 매우 쉬운 선지였다. 자주 나오는 선지.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죠. 조례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민법으로는 부과할 수 없다. 선지 보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다. 다음 2번 범칙금이라는 거는 통고 처분을 하고 금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완료하고 재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고 처분을 하고 납부 기간 동안에는 즉결 심판도 하면 안 되고 공소 제기도 하면 안 된다. 이 즉결 심판과 공소 제기를 한다는 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통고 처분을 하고 금액을 미납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 보면 통고 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맞다. 다음 3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곧바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과태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행정청의 손을 떠나버렸다.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그래서 선지 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다. 다음 4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서 신분이 없는 자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만약에 영업주만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서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면 이 알바생은 마구마구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겠죠. 그러므로 신분이 없는 자도 질서 위반 행위 성립한다. 선지 보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것도 매우 자주 나오는 선지죠. 다음 문제 2번 행정법규의 양벌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거 맞죠? 양벌 규정은 행위자와 영업주 둘 모두에 대한 처벌 규정 맞다. 다음 2번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종업원이 처벌을 안 받더라도 영업주만 처벌받을 수도 있죠. 종업원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 아니다. 맞다. 다음 3번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럴 때는 물음표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4번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답이죠? 양벌 규정은 형벌 맞아요. 형벌과 성격을 달리한다. 틀렸다. 그러면 3번이 맞는 선지죠?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이랑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맞다. 말을 이상하게 썼죠? 그러니까 법인 대표자는 법인이랑 같으니까 이 법인 대표자의 위반 행위는 법인 자신의 직접 책임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양벌 규정은 행위자와 영업주 둘 모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과 동시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맞다. 다음 2번 양벌 규정의 영업주 처벌은 영업주의 과실 책임이다. 즉 자기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같이 처벌받는다. 이게 아니고 영업주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영업주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영업주의 처벌이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지로 나오기도 하고 종업원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 2번 선지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처벌 안 받고 영업주만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양벌 규정은 영업주의 과실 책임이고 자기의 책임이다. 선지 보면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음 3번 법인의 책임에서 법인이랑 법인 대표자는 같은 거죠.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 행위를 하면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같으니까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요거는 법인의 과실 책임이다. 직접 책임은 아니죠. 요런 게 바로 양벌 규정에 해당하는 거죠. 선지 보면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맞다. 다음 4번 양벌 규정에서 법인의 처벌도 형벌이고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형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 법률로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이 죄형 법정주의는 형벌에만 적용이 되고 행정질서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 양벌 규정은 형벌이 맞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맞다는 거예요. 형벌이랑 형사처벌 같은 말이죠. 선지 보면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일 뿐 틀렸죠.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틀렸죠. 양벌 규정은 형벌이다. 다음 문제 3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없다. 틀렸죠.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다음 2번
통고 처분은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통고 처분은 이름은 처분이지만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처분이 아니니까 행정소송의 대상 아니다. 다음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이의가 제기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맞다. 다음 4번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틀렸죠?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사실 4번이 처음 나온 선지긴 했지만 3번을 답을 확실하게 줬죠. 옳은 선지로.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양벌 규정에서 영업주의 처벌은 영업주의 과실 책임이고 영업주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영업주의 처벌이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 아니다. 즉 종업원이 처벌 안 받고 영업주만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선지 보면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틀렸죠.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없다. 틀렸죠. 따로 처벌할 수 있다. 다음 2번 범칙금은 통고 처분이고 처분이 아니다. 선지 보면 통고 처분은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여기까지 맞거든요. 만약에 통고 처분을 했는데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통고 처분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는데 통고 처분이 행정 처분이므로 요게 틀렸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다. 다음 3번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는데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선지 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다. 다음 4번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죠. 과태료 재판에서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대로 하는 거다. 행정소송에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 보면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틀렸죠. 다음 문제 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맞죠? 다음 2번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도 맞죠? 다음 3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죠. 다음 4번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틀렸죠.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바로 지방법원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랬는데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때 지방법원에 통보하는 거죠.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때 지방법원에 통보하는 거다. 선지에서는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 1, 2, 3, 4번 모두 매우 쉬운 선지였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서 신분이 없는 자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주만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서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다음 2번 한 개의 행위를 했는데 다수를 위반한 게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우 자주 나오는 선지죠.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다. 다음 3번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는 거는 고의가 없다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는 과실이 없다는 거죠. 고의 과실이 둘 다 없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선지 보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다. 다음 4번 과태료의 불복 절차를 알고 있으면 4번 선지는 매우 쉽죠. 먼저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고 당사자는 10일 안에 의견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이 부가처분하게 되면 당사자는 60일 안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처분청은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야 되고 그럼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열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요거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부른다. 이 결정에 대해서 검사나 당사자 모두 즉시 항고 가능하다. 자, 선지 봅시다.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자, 벌써 틀렸죠? 사전 통지를 해야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문장만 보면은 맞아요. 순서가 틀려서 그렇지. 자, 결정으로서 요거 한번 봅시다. 판결과 결정이 어떻게 다르냐. 판결은 원고, 피고, 법원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을 의미하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것들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다툼이다. 반면에 결정은 신청인과 법원만 있는 재판이에요. 예를 들면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 재판, 집행정지 결정 이런 것들이 있다. 행정법에서는 요 세 개만 알면 돼요. 이 과태료 재판도 비송사건 재판 중에 하나죠.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 결정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다. 원고 피고가 있는 게 아니다. 개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청인이 개명 신청을 하고 법원이 서류를 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 항고, 재항고 이렇게 부르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항소가 아니라 즉시 항고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판결과 결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소멸이 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과태료 재판의 결과를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부른다. 선지 보면 그래서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문장만 보면 맞죠. 하지만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부분이 틀렸죠. 사전 통지를 먼저 해야 된다. 다음 문제 5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서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과태료는 항상 신법령이 적용된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질서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맞는 거예요. 다음 2번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이렇게 기출에 나왔던 걸 확실하게 암기해야 바로 답 짓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죠. 다음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60일 이내가 중요한 거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맞다. 다음 4번
법원이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선지예요. 법원이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려면 그런 게 약식 재판인데 이 약식 재판을 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다. 여기서도 이 7일을 맞거나 틀리게 내겠죠. 틀리게 내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되고.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태료는 항상 신법령이 적용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법령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맞는 선지. 이 문장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신법령이 적용된다로 외우면 되더라. 다음 2번 과태료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에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다음 3번 과태료 불복 절차를 보면 사전 통지를 하면 10일 안에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60일 안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다음 4번 법원이 약식 재판을 고지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7일이 중요하겠죠.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미납하면 강제 징수하게 되는 거고 선지 보면 법원이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다. 다음 문제 6번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처음 보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1번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더라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다음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것도 5년 지나도 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요거 이상하죠. 경과실이 이상하다. 요게 중과실이어야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자잘한 걸로 틀리게 내진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1번 선지에서 국민의 안전, 생명 그리고 이런 환경 같은 거를 지워가지고 틀리게 내거나 하진 않아요. 이런 거는 법령이랑 동일하게 주는데 이 4번 선지처럼 경과실 이런 건 주의 깊게 봐야죠.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이런 거는 자주 틀리게 내는 거죠.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었다면 4번을 답으로 찍어서 맞힐 수 있었겠죠. 이 3번 선지에서도 조사, 출입, 검사, 기피, 방해, 거부 이런 거를 자잘하게 틀리게 내진 않아요. 여기 아예 이상한 단어가 있진 않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최소한 답을 2개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 6번은 문제가 쉽게 나온 거고 어렵게 나왔을 때 대부분 예를 들면 3번,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답을 찍어야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출을 여러 번 회독해라. 문제를 풀어라. 해설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푸는 방식으로 회독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6번 문제는 답은 4번이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재 처분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경우, 요거를 구별하라는 거죠.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예외적인 경우죠.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외우면 되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년 후에도 제재 처분할 수 있다. 상식적이죠. 두 번째 거 봅시다. 인허가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5년 후에 제재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아니다.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5년 후에 제재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과실, 중과실과 경과실은 문제에서 자주 틀리게 내는 부분이죠. 요거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고 기출이랑 똑같이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를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런 경우도 상식적이죠.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재 처분을 안 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요 경우도 5년 후에 제재 처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선지 봅시다. 1번,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나도 제재 처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동그라미 X 치는 게 좋아요. 다음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도 제척기간 지나더라도 할 수 있고. 다음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이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제가 정리를 할 때는 행정청의 조사를 거부하여, 이렇게 조사, 출입, 검사를 조사로, 기피, 방해, 거부를 거부로 이렇게 줄였어요. 정리할 때는 이렇게 줄이는 게 좋다. 이 3번에서도 틀리게 낼 만한 게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것도 자주 틀리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는 얘는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할 수 없겠죠.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부분도 틀리게 내는 포인트죠. 그리고 4번,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제재 처분할 수 없죠.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5년이 지나더라도 제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국가직에서 제재 처분 관련해서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나온 것들 봅시다.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을 받고 보니 제척기간 5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행정청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냐? 그렇진 않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제재 처분 가능하다. 만약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새로운 제재 처분 할 수 있죠. 합의제 행정기간은 2년 이내에 새로운 제재 처분 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에서 나왔고, 그리고 2025년 국가직에서 나온 거. 제재적 처분의 효력 발생 이후에 후속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집행 시기는 변경되지만 집행 기간은 동일하다. 그렇죠. 이건 상식적이고. 당초 처분이 유효한 거고 후속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 이건 생각해 보면 아래의 판례 때문에 맞는 선지지 일반적으로는 틀리죠. 어떻게? 처분을 했는데 효력 발생 이후에 후속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행정청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렇다. 다음 문제 7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 선지 맨날 나오는 선지죠.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바로 답 나왔죠. 1번 답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죠. 요거랑 대비되는 게 기관위임사무고, 기관위임사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죠. 다음 2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그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제가 모르죠?
1번이 틀리니까 이게 옳은 선지라는 건데 얼핏 읽으면 틀린 선지 같아요. 1번을 쉽게 주고 2번을 아주 어렵게 줬다. 자, 요거는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3번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 맞죠? 자, 이거 뭐예요? 다른 법률이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랑 싸우면 무조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긴다. 요거죠.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다. 다음 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맞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 그래서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양벌 규정 처벌 대상이 맞고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양벌 규정 처벌 대상 아니다.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죠. 선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죠. 법인에 해당하죠. 2024년 국가직 9급 최신 기출인데 기출이랑 똑같이 나오죠. 1번 답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그러니까 2번과 같이 어려운 선지가 나왔다. 요거는 찾아보니까 2023년 서울시 7급이랑 2024년 국가직 7급에서 나왔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과 행위자는 양벌 규정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요거 이상하죠? 자, 왜 그러냐? 여기 참고 봅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과 법인만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법대로 하면 양벌 규정 처벌 대상이 아니죠?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과 법인만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 규정으로 처벌 못하니까 행위자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행위자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다른 처벌은 할 수 있죠. 이렇게 2번 선지에서 아주 예외적인 게 나와버렸다. 선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맞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다는 게 법에 쓰여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과 법인만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다. 다음 3번 과태료의 경우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랑 타 법률이랑 싸우면 무조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긴다. 이렇게 암기하면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선지 보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다. 다음 4번 과태료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검사 모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는 과태료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이거 맨날 나오죠. 선지 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맞다. 다음 문제